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서양의 근현대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우리 넘어가기 전에 근대사회의 특징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이거는 우리 산업혁명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평등주의, 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는 혁명사 부분을 통해서 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 산업혁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업 때 한 부분인데, 사실 뭐, 동서양이 옛날에 산업혁명 이전에 한번 따져보면, 사실은 동양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정말, 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 유럽은 이때는 잽도 안 됐는데,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중세 유럽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우리 수업 때 다 본 건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습인데, 네, 이렇게 막 공장으로 막 바뀌게 되고요. 근데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혁명의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수업 때 안 보고 넘어가긴 했지만 명예혁명, 영국에도 시민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에 국내 정치가 좀 안정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이 지하자원을 아주 풍부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기계와 동력에 필요한 석탄, 철 이런 것 등 아주 지하자원이 풍부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자본이 축적돼 있는 상태였죠. 산업이 이미 발달돼 있었고요. 이때는 모직물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광대한 식민지도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세계 무역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강대국 영국이었는데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그런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아주 중요했던 게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맨체스터가 당시에 엄청난 지하전, 석탄철의 산지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엄청난 무역 항구로 발달했던 게 리버풀. 자, 인클로즈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울타리 치기 운동 정도 되겠네요. 영국 지주들이 농민 경작지와 그리고 공유지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소유지로 삼은 운동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양목장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당시 이제 모직물 산업이 번성을 하다 보니까 양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이 농민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죠. 이게 이제 울타리치기 운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도시 노동자로 도시로 이제 쫓겨나가게 되면서 이제 노동자로서 도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 확보가 아주 가능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인클로즈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의 이제 큰 음,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지만 당시 농민들에게는 아주 서러운 일이었겠죠. 산업혁명의 전개 봅시다. 처음 이제 모직물에서 이제 면직물로 바뀌게 됩니다. 면직물 산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면직물 공업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니 방적기 이런 것들 방적기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제임스 와트의 이제 증기 기관 이런 것도 이제 발명이라기보다 개량이죠. 네, 제임스 와트가 원래 있던 증기 기관을
개량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동력을 이용하게 되면서 면직물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증기기관 발명으로 해서 교통수단의 혁신도 일어나요. 그래서 증기선, 증기로 가는 배, 그리고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 막 나오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를 이용한 전신, 그리고 전화 이런 것도 만들어지면서 이런 수단, 뭐라 해야 될까요? 연락수단 이런 것도 아주 큰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죠. 산업혁명의 결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립됩니다. 매뉴팩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이 됐고요. 생산력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공장제 수공업, 공장이란 건 있었어요. 근데 수공업 형태로 이어지다가 사람의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산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 생산 방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방적기만 해도 그렇죠. 사람이 혼자 생산하는 건 하나 만든다면 방적기 나오면서는 실을 한 번에 막 16개씩 막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걸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아주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농업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서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 공업 사회로 제조업이죠. 그래서 산업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산업 자본과 노동자가 중요한 사회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발생되게 됐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19세기 전반엔 프랑스, 벨기에로 번져나왔고 19세기 후반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러시아, 일본이 후발주자로 뛰어들게 되죠. 자, 1차랑 2차랑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1차 같은 경우는 주원료가 석탄과 철이에요. 그리고 발달한 산업은 면직물입니다. 그리고 주도국가는 영국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주원료가 바뀝니다. 석유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철강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강철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발달 산업도 화학, 전기 이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한 국가는 독일과 미국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미국의 뭐 에디슨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때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한 독일이 20세기 초 유럽 최대의 공업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 미국은 뭐 지금 잘 알다시피 전 세계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자, 산업혁명의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가 계급 그리고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저임금 그리고 미성년자들 아동 착취, 노동 착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또 이제 기계가 이제 일자리를 뺏었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하게 되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이런 것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도시로 급격하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그리고 또 노동에서는 또 작업 환경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각종 전염병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문제점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문제점들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라고도 하죠. 이 사람 이런 사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빈부격차 이런 게 나타나면서 봤고요. 사회주의 사상은 우리 수업 때 봤던 거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랑스 혁명을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아주 전형적인 이제 시민혁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민혁명이란 것부터 한번 봅시다. 시민계급의 주도로 절대왕권, 그리고 특권을 보장한 신분 질서가 폐지된 이런 모습을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세 이제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이제 폐지된 것이죠. 그래서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됐고, 그리고 국민국가라는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 이때 근대 시민은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는 계기를 마련되기도 하는 게 시민혁명입니다. 자, 그럼 프랑스 혁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앙시엥 레짐이라고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구제도를 한번 보려면 혁명 전 프랑스의 신분 구성을 봐야 됩니다. 국왕은 당연히 모든 특권층이겠지만 제1신분은 고위성직자, 그리고 제2신분은 귀족, 이렇게 해서 특권층이 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세금을 면제받고 간직을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제3신분은 시민계급,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전 인구의 98%인데 참정권 없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세금, 모든 이제 역을 부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당시에 성장하고 있던 시민계급이 이 제도에 반발을 해서 일어났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 전의 프랑스는 절대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 속에서 구제도의 모순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 중에서 시민계급의 개혁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태양왕 루이 14세 모습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한번 보면 직접적인 배경은 이제 왕실 제정이 파탄되면서 루이 16세가 3부에 아까 봤던 제3신분이죠. 3신분들 대표가 모이는 회의 3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거두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평민층에서 표결 방식을 바꾸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분별 표결이었어요. 그래서 제1신분이 한 표, 제2신분이 한 표, 제3신분이 한 표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특권층이 자기들끼리 한 편 먹어요. 그래서 2대1로 무조건 평민층이 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좀 맞지 않다. 우리는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개인별로 표결하자. 그래서 1인 1표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당연히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막 반대하고 하게 되면서 특권 신분과 제3신분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제3신분이 따로 이제 나가서 국민의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하고 테니스 코트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왕이 탄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제왕권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중요했던 건 요 바스티유 감옥에 무기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시민들이 탈취하게 되면서 시민군으로서 무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회가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이런 것들 밝히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얘기하는 재산권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키죠. 제 17조이죠. 자, 날짜는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아주 촘촘하게 일어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입법의회라고 하는 걸 소집하게 됐고요. 이거에 따라 이제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혁명이 번질 걸 염려하던 주변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혁명에 간섭을 하고요. 입법의회가 겁도 없이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